안녕하십니까. 섹션 15와 섹션 16의 강의를 담당할 제 이름은 김종림이라고 합니다. 영어 이름은 포레스트 김이고요.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직접 여러분들을 한국에서 뵙고 그 다음에 현대경제연구원의 초청으로 해서 같이 웃고 떠들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을 텐데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유감으로 생각드리고 그 다음에 그만큼 직접 만나뵈지 못한 점에 대해서 더 열심히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섹션 15와 16에 대해서 맡은 강의 분야는 생물학적 동등성이라고 해가지고 바이오 이퀴벌런시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바이오 이퀴벌런시는 여러분이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제약회사에서 제네릭 제품을 개발할 때 아주 필수적인 항목입니다. 여러분들 소속되어 있으신 직장이라든지 아니면은 학교가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보가 없어서 일일이 문의를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에콰도르 식약처라든지 혹은 제약회사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실 경우에는 기존의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정보에서 찾으실 수 없는 정보를 갖다가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이퀴벌런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제품 A하고 제품 B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품이라는 것이 바이오 이퀴벌런시 하다라는 것은 A라는 제품을 갖다가 투약받았을 때랑 B 제품이라를 투약받았을 때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 아시는 바와 같이 PK, 파마코키네틱스 밸류가 거의 통계적인 유의성 없이 유사하게 나와야지 바이오 이퀴벌런시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이퀴벌런시한 증빙을 한다는 것은 제네릭 약품을 갖다가 개발하거나 생산 판매하실 때 가장 필수적인 항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 이퀴벌런시 테스트는 제품을 갖다가 개발할 당시에 약물을 갖다가 제품 A하고 제품 B를 갖다가 투약해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지만 이게 제품이 생산이 돼 가지고 소비자나 환자에까지 도착하는 데는 시일이 걸립니다. 즉 예를 들어서 가장 짧게는 3, 4개월, 그 다음에 길게는 한 1, 2년이 지나서 소비자나 환자가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나 환자가 약을 갖다가 투약받거나 복용하는 시점에서 바이오 이퀴벌런시 해야 됩니다. 즉 오리지널 약과 제네릭 약이 복용하는 시점에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PK가 나타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나 환자가 복용하는 시점에서 PK가 동일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치가 필요하냐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은 이쪽 부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이아그라가 있습니다. 바이아그라의 일반적인 여기 유효기간을 갖다가 보시면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께서 흔히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의약품의 대부분의 유효기간은 2년 혹은 3년인 것으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약들이 2년이나 3년 정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아그라는 5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 옆에 보이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타미플루 같은 약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7년 내지는 10년이나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제약회사에 계신 분들이 타미플루의 유효기간이 7년이나 10년이 된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굉장히 많이 놀라시들 하세요. 그래서 보통 많은 나라에서 바이아그라나 아니면 타미플루의 제네릭을 갖다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들의 제네릭을 만들 때 유효기간이 예를 들어서 타미플루 같은 경우는 7년 내지 10년 정도를 제네릭이라는 제품들이 유효기간을 못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은 바이아그라 같은 경우에 유효기간이 5년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블리스터 매트리얼이 PCTF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미플루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 밑에 블리스터 매트리얼이 3레이어즈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이오 이퀴벌런시한 제품하고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는 걸 갖다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게 섹션 15의 목적입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클로피도그렐 플라빅스 제품입니다. 플라빅스 제품인데 이쪽 편에 보시는 거는 그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유효기간이 5년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돼 있고 왼쪽 편에 보이시는 거는 또 플라빅스라고 또 돼 있습니다. 플라빅스라고 돼 있는데 양쪽 두 개의 제품이 보시면은 전부 다 오리지널 약 제품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쪽 제품하고 예를 들면은 이쪽에 있는 제품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모가 포장재가 지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두 개 다 오리지널 제품이 맞습니다. 이쪽 편에 보이시는 약은 빨간 선으로 표시된 약은 유럽하고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플라빅스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별표로 표시된 제품은 아시아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플라빅스 제품입니다. 둘 다 같은 제품이고요. 그래서 왜 그러면 같은 제품을 갖다가 하나는 저렇게 눈에 보이게 하는 투명 포장재로 하고 또 하나는 왜 눈에 안 보이는 저런 알루미늄 제품으로 포장을 한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소비자나 환자가 최종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시점에서의 바이오 이퀴벌런시한 것을 갖다가 보증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오른쪽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플라빅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기후 조건이 일반적으로 온화하고 그 다음에 다습하지는 않은 조건이고 아시아 지역 예를 들어서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지역에서는 굉장히 고온 다습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같은 약을 갖다가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 유효기간을 갖다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한편 그 보증하기 위한 포장 방법에 이렇게 상이성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얘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고혈압 약인 노바스크라는 제품입니다. 화이자 노바스크 제품이고요. 이쪽 부분에 보시는 분을 보시면은 요 표현으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한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노바스크 제품이고 그 다음에 이쪽 상단에 있는 거는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노바스크 제품이고 이쪽 하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동남아시아에서 판매되고 있는 노바스크 제품입니다. 동일한 다 노바스크 제품이고 다 동일한 오리지널 약입니다. 그랬는데 지역별로 여기서 보시면은 다 포장재는 다 동일하게 보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포장재를 갖다가 분석을 해보면은 전부 다 다른 포장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역별로 소비자나 환자가 고혈압 환자가 약을 복용할 시점에서 바이오 이퀴벌런스를 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역이라는 조건으로 포장 방법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에콰도르 식약처에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노바스크 제네릭을 갖다가 어떤 에콰도르 제약회사에서 개발할 경우에 어떤 포장재로 해야지 오리지널 약과 동일한 효과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안정성, 스테빌러티에서부터 그 다음에 포장재, 파마 포장재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스테빌러티,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유효기간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 동안에 약품이 정확하게 보존이 돼야 되고 환자가 먹었을 때 문제가 없는 기간을 유효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약들이 유효기간이 24개월 내지 36개월로 지금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24개월짜리 약을 보면 요거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동일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효기간이 24개월짜리 약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완료된 시점에서 소비자나 환자가
복용하는 시점까지 평균 2달 내지 3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제약회사 공장에서 출하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물류회사를 이동해가지고 창고에 보관하고 병원이나 약국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갖다가 2 내지 3개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전부터는 유효기간을 갖다가 넘긴 약을 판매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수거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제약회사에서. 그 기간이 또 한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비자나 환자가 약을 갖다가 구입해서 원하는 유효기간 동안 먹을 수 있는 기간은 18개월밖에 안 됩니다. 18개월밖에 안 되고요. 그 대신 만약에 36개월짜리 약이 있다. 그러면은 동일하게 앞에 조건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수거기간도 동일하다고 보시면은 실제 복용하는 기간은 36개월 같은 약 같은 경우는 30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4개월짜리 약하고 36개월짜리 약이 있다라고 하면은 36개월짜리 약을 갖다가 유통시키는 게 제약회사하고 소비자한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네릭이나 신약을 개발할 경우에 유효기간을 갖다가 고려하신다 그러면 유효기간을 갖다가 되도록이면은 길게 하시는 게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정성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러면은 이 그 바이오 이퀴벌런트하다라는 어떤 개념, 그다음에 생물학적 동등성이 동일하다라는 개념에서 그 보통의 경우에는 제약회사에서 6개월 정도의 AST, Acceleration Study 시스템을 갖다가 하고서 가속 시험을 갖다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모든 전 세계적인 그 식약처에서 6개월 정도의 가속 시험을 갖다가 패스를 하게 되면은 보통 상온 기간 36개월을 갖다가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가속 시험들을 갖다가 거의 대부분 필수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 제약회사 분들이 그 공통적으로 경험하시는 분들이 부분들이 뭐냐면 여기 옆에 그 4가지의 필름으로 포장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그 PVC 필름으로 포장을 해서 가속 챔버에 넣죠.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션 스터디 챔버 속에 넣었을 경우에는 보통 1개월이 지나서 약품이 다 페일이 나게 됩니다. 이 약품의 페일이라고 하는 것은 API 함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임퓨리티 함량 아니면은 디졸루션 함량들이 굉장히 저하돼 가지고 약이 본인이 원하는 약의 아웃 오브 스펙 제품이 되는 거죠. 그 두 번째 로우 베리어 필름이라는 제품으로 만약에 포장을 해가지고 안정성 시험을 실시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2, 3개월 안에 페일이 나고, 그다음에 미들 베리어 필름으로 했을 경우에는 보통 4개월 정도 지나면 페일이 나고, 그다음에 하이 베리어 필름이라고 하는 걸로 포장을 하게 되면은 보통 6개월 정도에서 패스가 나는 경험들을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포장재의 종류가 다름으로 해서 유효기간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를 갖다가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 포장재에 대한 정보 없이 예를 들어서 연구원님들이 PVC 필름이라든지 첫 번째 필름이라든지 두 번째 필름으로 했을 때 만약에 2, 3개월 안에 페일이 났을 경우에는 페일이 나는 원인에 대해서 거의 아시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원인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정성 시험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약품을 포장하기 위한 그 포장재의 조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주사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으로 바이알 주사제, 프리필드 실린지, 주사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약품들이 클래스 100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머스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주사제 약물을 갖다가 생산하는 환경이 클래스 100인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갖다가 포장하는 뭐 유리 바이알이라든지 실린지라든지 아니 프리필드 실린지, 고무마개 아니면 뭐 수액백 같은 경우가 만약에 클래스 100을 갖다가 충족하지 못하면은
교차 오염으로 인해서 그거를 갖다가 주사했을 경우에 환자나 소비자가 심각한 리스크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그 1차적인 포장용 클래스 100에서 생산되는 주사제 용품의 경우에도 그것을 갖다가 포장하는 제품을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100의 환경하에서 생산이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솔리드 드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솔리드 드럭은 많이 아시는 캡슐이라든지 타블렛 제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것들은 입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그 고용제 보통 함량이 클래스 10만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10만에서 생산되려고 하면은 이거를 갖다가 포장하는 뭐 플라스틱 병이라든지 유리병 아니면은 뭐 필름이라든지 아니면은 파우치 같은 제품들도 클래스 10만에서 생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물하고 그것을 갖다가 포장하는 직접적인 포장재 용기는 같은 하이진 조건을 갖다가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이진의 용도는 뭐냐면은 그 여기서 보시면은요,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그 primary package pharma product should be complied with the same hygiene class with the drug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물과 겉에 포장재는 반드시 같은 내용으로 위생 환경으로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다는 걸 뜻합니다. 자, 이런 그 제약에서 포장용기에 대해서 국가별로 이제 허가 시스템이 이제 작용하게 돼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품을 포장하는 포장재 자체가 미국 FDA에서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DMF가 드럭 마스터 파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 식약청, 그 다음에 CFDA라고 합니다. 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라고 얘기하고요. EU 같은 경우 유럽 국가에서는 EC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PMDA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식약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허가를 얻어야 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국식약처에서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용물하고 1차 포장재는 아주 동일한 위생적인 환경을 갖다가 만들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보는 하나의 뭐냐면은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PVC, PP, HDP 같은 거 여러분들은 다 일반적인 포장용기로 알고 있는데 이 포장용기들이 어떠한 그 위생 상태를 갖다가 준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국제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의 세이프티 프로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플라스틱 제품하고 다르게 그 다음에 제약용을 포장하는 포장 그 재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게 생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위생적인 환경 자체가 일반 공산품하고는 다르게 환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이프티 프로파일을 만족시켜 주어야만 비로소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것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여기 각각에 나와 있는 용어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그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서 모르시는 용어라든지 정확한 그 개념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질의를 주시면은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용어는 국제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파마 패키지 컴포넌트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FDA에서 굉장히 한 가지 용어에 대해서 한 가지 제품에 대해서 용어가 다양하게 되는 걸 갖다가 그 통일하게 시키기 위해서 만든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제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용어가 사용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한 제품에 대해서 한 가지 용어로 통일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FDA에서 규정을 한 용어입니다. 그 여기서 보시면은 프라이머리 컴포넌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약물하고 직접 닿는 모든
포장에 관련된 걸 갖다가 프라이머리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공식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 허가를 위한 예를 들어서 문서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의석상에서 오피셜한 용어를 사용하실 때는 프라이머리 컴포넌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프라이머리 컴포넌트가 약품하고 직접 닿는 모든 어떤 재질이라는 걸 갖다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은 뭐 앰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고무 마개, 그 다음에 데스칸트, 그러니까는 실리카객이라는 데스칸트, 그 다음에 그 유리병 안에 들어보면은 뭐 솜을 꾸겨 넣는다든지 아니면 비닐을 꾸겨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주사 실린지, 그 다음에 바틀, 그 다음에 링거 솔루션을 갖다가 담고 있는 뭐 플렉서블 백, 그 다음에 뭐 블리스터 패키징, 그 다음에 벌트 패키징.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그 약이 액상이 됐든 아니면 고체가 됐든 제일 직접적으로 닿는 모든 걸 갖다가 용어를 갖다가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생산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모든 제품이 다 FDA 허가가 난 제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그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세컨더리 컴포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컨더리 컴포넌트의 의미는 아까 먼저 페이지에 얘기했던 약물하고 직접적으로 닿는 모든 어떤 용기 그 위에 더 씌워지는 어떤 그러한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플라스틱 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리병 겉면에 라벨이,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라벨이 붙어져 있죠. 그 라벨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고용제 같은 경우 보면 위에 담는 그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파우치라든지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 어쨌든 1차 포장재 위에 다시 어떤 걸 갖다 부착하는 걸 갖다가 세컨더리 컴포넌트라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컨더리 컴포넌트는 인다이렉트 컨택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용되는 어떤 이렇게 포장재고요. 그 다음에 혹시 만약에 뭐 감기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물약 같은 거를 갖다가 그 복용을 할 때 그 안에 조그만 스푼이라든지 아니면 계량컵 같은 게 들어있는 걸 갖다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걸 갖다가 노진 컵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어떤 용어를 쓰냐면은 그 부속 컴포넌트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Associated Component라는 걸 갖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과 그 다음에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약하고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어떤 정부의 허가 기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편리하신 원산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편리하신 제품을 갖다가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이러한 스푼이라든지 컵 같은 것들이 액상이 담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이슈들을 갖다 제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물약이나 액상 제품을 갖다가 스푼이라든지 계량컵에 담아서 복용하실 경우에는 접촉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장기 보관하는 용도에서 유출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프라이머리 컴포넌트에 집중해 주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 포장에 대한 예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그 각종 솔리드 드럭에 들어가는 그 여러 가지 약에 대한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용기에 대해서 고유의 이름이 붙어져 있고요. 요거는 보시면 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 대해서는 그 CR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CR은 그 차일드 레지스턴트라의 약자이고 그 다음에 CR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해서 그 처음으로 나온 거는 그 미국에서 1972년도에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서 처음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PPPA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PPPA라는 거는 어떠한 의미냐면은 그 포이즌 프리벤션 포이즌 프리벤션 패키징 액트라고 해가지고 그 독극물을 갖다가 그 쉽게 함부로 오남용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서 시행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법령은 미국의 소비자 보호원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식약처 FDA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CR이라는 어떤 그런 포장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그 의무적으로 그 발효되고 있는 국가는 미국하고 유럽하고 일본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CR 포장재가 의무적으로 포장을 해야만 허가가 되고 있고 일부 다른 국가에서는 그냥 예를 들어 제약회사의 선택사항으로 그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R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에콰도르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떤 대조약, 그러니까 오리지널 약이 그 어린이 보호 방지 장치가 어린이 개봉 보호 장치가 되어 있는 약으로 포장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춘 그 제네릭 약품도 반드시 거기에 동일하게 CR 포장재로 해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의미합니다. CR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일드 레지스턴트의 약자이고 그 다음에 이 CR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제적인 어떤 테스트 기관에서 5세 이하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동안 개봉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열 수가 없는 상황을 갖다가 일부러 만들어낸 포장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문을 갖다가 열을 때 푸시 앤 풀이라고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글을 예를 들어서 그 글자를 갖다가 아는 사람, 푸시라는 단어를 갖다가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문을 갖다가 밖으로 열 거고 풀이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은 안쪽으로 문을 여는데 5세, 5세 이하의 어린이가 그 단어를 갖다가 모른다고 하면은 문을 갖다가 밖으로 열어야 될지 안으로 열어야 될지 모른다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한 것과 비슷하게 어린이 보호 포장을 갖다가 만들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 포장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분들이 그 많이 인지하고 계셨다시피 일반적인 포장에서 그 소독약을 갖다가 예를 들으시면 아주 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독약 같은 경우가 일반 사람들이 오용이나 남용을 하거나 아니면 과다 사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특히 어린애들이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약을 갖다가 제대로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CR 포장이 반드시 필요한 거에 대한 카테고리를 갖다가 미국 식약처에서 규정을 하고 그 카테고리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갖다가 그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품을 갖다가 만들 때 어떠한 약을 갖다가 그 새로운 신제품의 뉴 드럭이라든지 아니면은 제네릭을 갖다가 만들었을 경우에 여기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 약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반드시 CR 포장으로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포장을 하고 신고를 하고 허가를 득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R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많은 약들은 그 진통제,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아스피린 계통이라든지 이부프로펜,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마우스와시, 리스테린이라든지 이러한 제품들을 보시면은 뚜껑을 갖다가 눌러서 돌리게끔 돼 있는 상황을 갖다가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뭐냐면은 뚜껑을 갖다가 눌러서 돌린다라는 개념을 5세 이하의 어린이는 쉽게 인지를 못하고 쉽게 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와시 그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철분이 담겨져 있는 약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제품을 갖다가 그 제네릭을 갖다가 개발하실 경우에 그 오리지널 약에서 CR 포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제네릭을 개발할 때도 CR 포장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왜 그러냐면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조약이 CR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네릭 약이 포장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포장재의 재질이 달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재의 재질이 달라진다라고 하면 그 약의 안정성이 달라짐을 의미합니다. 안정성이 달라지면은 환자나 소비자가 보호할 때 복용 시점에서의 바이오 이퀴밸런시가 제대로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CR 포장으로 돼 있는 제품에 대해서 제네릭으로 개발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CR 포장을 갖다가 동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 보호 포장에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죠. 진통제, 페인킬러, 아세타미노펜, 그 다음에 리스테린 같은 마우스와시, 아스피린 계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알레르기 메디신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미국 식약처 페이지에도 자세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콰도르 식약처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 튜브형 제품이죠. 튜브형 제품으로 예를 들어서 암 환자를 위한 연고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쉽게 어린애들이 열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가장 많이 보신 것들이 병포장에 해당하는 것들. 가장 많이 해당하는 게 병포장에 관한 것들을 갖다 많이 예를 갖다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블리스터 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의 대표적인 제품들은 타이레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코로나 백신을 갖다가 접종한 후에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타이레놀을 갖다가 하루 이틀 정도 복용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이나 4시간 간격으로. 그럴 경우에 이 타이레놀 포장재를 보면은 이러한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한 변을 열고 그 다음에 다시 열게끔 돼 있는 이러한 포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레놀 포장지를 갖다가 기존에는 그냥 특별히 생각 없이 보셨다가 지금 이러한 것들을 보시고 나서 가만히 보시면은 그냥 쉽게 열 수 있는 포장이 아니라 이 모서리를 갖다가 그 모서리 방면으로 다 하나하나씩 잘 벗겨내는 방법으로 모양이 고안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 하단에 보시면은 이러한 것들은 은박지를 갖다가 한번 포장을 한 다음에 그 위에 다시 종이를 갖다가 한 번 더 포장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런 포장지를 갖다가 개봉할 경우에는 종이를 한번 벗기고 난 다음에 다시 은박지를 갖다가 개봉을 하는 식으로 이중장치로 개봉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그 파마 패키지의 그 구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여태까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구성을 갖다가 말씀드렸는데 그 프로텍션 부분에 대해서는 피지컬 프로텍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피지컬 프로텍션 같은 부분은 그 약품이 생산이 돼가지고 소비자가 복용 시점까지 약품이 온전히 상태로 유지될 수 있게끔 포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품이 생산된 당시부터 해가지고 만약에 중간에 이송 중에 알약이 깨진다든가 병이 깨진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온전한 약효를 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걸 갖다 보증하기 위해서 프로텍션 부분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거고요. 앞서 페이지에 잠깐 옆으로 가게 되면은 다 보신 방법인데 이러한 그 플라스틱 병에 대해서 됐죠? 이제 플라스틱 병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플라스틱 병에 대해서 보시면 여기에 각각에 대해서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마우스, 라운드 바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입구도 둥글고 그 다음에 바디도 둥근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약들을 갖다가 보시면은 모양은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 되실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대조약의 모양을 대조약 양의 포장재를 보고선 제네릭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포장으로 돼 있는 오리지널 약을 봤다고 이제 예를 들어 본다는 거죠. 이제 오리지널 약이 이러한 포장으로 포장이 돼 있다고 해가지고 그 제네릭을 만들 때 이러한 병 모양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재질이 어떠한 재질로 되어 있다는 걸 갖다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재질에 갖다가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 뒷면을 보시면은 밑면을 보시면은
그 플라스틱 재활용에 리사이클링 그 마크가 돼 있습니다. 그 리사이클링 마크라는 거에 대해서 그 플라스틱의 재질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HDP라든지 아니면 PP라든지 아니면 LDP라고 리사이클링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재질인가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판단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모양이 비슷하거나 용적이 비슷한 걸 갖다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대조약이 플라스틱 재질이 만약에 HDP라고 돼 있으면은 HDP 50mm 혹은 100mm 용량이라는 걸 갖다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네릭을 갖다가 개발하시거나 안정성 시험을 하셨을 때 그거와 동일한 재질의 용량을 갖다가 선택하시고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조약은 이러한 상태로 해가지고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제네릭을 개발할 당시에 다른 재질로 포장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프로텍션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바이오 이큐먼트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프로텍션 부분에 대해 피지컬 프로텍션 부분에 대해서는 섹션 16에서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프로텍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재질에 대해서 대조약의 재질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타미플루 같은 경우 유효기간이 7년에서 10년 정도까지 되기 위한 어떤 그 보존에 대한 그 밀착 포장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바이오 이큐먼트한 걸 갖다가 보이기 위해서 그 대조약 오리지널 제품하고 동일한 효과를 갖다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약이 어떠한 약이라는 걸 갖다가 소비자나 환자가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제품명이 뭐고 어디에 쓰이는 약이고 그 다음에 오남용이 쉽게 안 되는 걸 갖다가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 설명서, 그 약의 복용법, 그 다음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언제 복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언제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나 환자가 예를 들어서 사용하기 쉽게 해야 되는데, 그 예를 들면 이제 이러한 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심장마비, 이제 환자가 먹어야 되는 위급상의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갑자기 이제 어떤 일반 사람이 심장마비가 걸렸을 때 보통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분 이내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시간 안에 그 본인이 휴대하고 있는 약을 갖다가 그 정신이 거의 잃어가는 상황에서 그 먹게 하려기 위하면은 개봉이 굉장히 어려워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개봉을 굉장히 쉽게 하기 위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복용을 갖다가 하게 하는 어떤 그런 포장 방법, 이러한 것들이 이스트 유즈 페이션트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예를 갖다가 앞으로 다시 넘어가면은요. 네. 네. 자, 그러면 섹션 15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그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갖다가 다시 요약 한번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섹션 16으로 그 진행을 하실 때 쉽게 이해가 가시고 그 다음에 섹션 15에서 나왔던 예들이 섹션 16에 대해서도 계속 그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다시 요약을 갖다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다르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바이아그라가 5년이고 타미플루가 7년에서 10년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데 제품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제품인데 지역에 따라서 포장 방법이 다른 거는 어떠한 이유가 있냐면은 그 전 세계적인 유효기간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하나는 유럽 국가, 하나는 동남아시아에서 그 유효기간을 갖다가 동일하게 맞추기 하기 위해서 포장 방법이 다르다는 걸 갖다 말씀드렸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제품인데 판매되는 지역에 따라서 포장재가 다르다는 걸 갖다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유효기간을 동일하게 맞춘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효기간을 갖다가 그 새롭게 제품을 갖다가 개발하시거나 그 다음에 어떤 허가 시스템에 대해서 관여하실 경우에는 유효기간은 가급적
길게, 바람직하게는 2년보다는 3년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성 시험을 진행하실 때 그 다음에 포장재의 재질에 따라서 안정성의 기간이 상당히 다르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포장을 하실 때는 그 내용물의 생산 환경하고 동일하게 1차 포장재의 생산 환경이 동일하게 맞춰져야 된다는 걸 갖다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 100에 해당하는 약품 같은 경우는 클래스 100에서 생산되는 포장재로 포장하셔야 되고 클래스 10만에 해당하는 거는 클래스 10만에서 해당하는 걸로 같이 하이진 기준을 갖다가 맞춰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가별 시스템에 대해서 필요한 거고 지금 에콰도르에서는 현재 이런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준비 중에 계신지 아니면은 이미 시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세이프티 프로파일에 대해서 그 제품들이 예를 들어서 일반 시중의 공산품하고는 다르게 각각의 굉장한 예를 들어서 안정성을 갖다가 요구하는 재질로 되어 있고 그게 국제적으로 이러한 기준에 맞춰서 생산이 돼야 된다는 것 갖다가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1차 포장재 각각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프라이머리 컴포넌트라는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리 어소시에이티드 컴포넌트가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으며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장재에서 말씀드렸고 요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CR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CR의 종류, 그 다음에 각각의 기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섹션 15에 대해서 말씀을 종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섹션 16에 대해서는 이것들이 바이오이퀴버런스하고 어떤 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